안녕하세요. 제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야베 미유키의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화차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화차. 그 화차의 원작 소설의 그 작가가 미야베 미유키입니다. 예. 화차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의 신분을 이제 훔쳐서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신용하며 살다가 또 도망 다니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이제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빚입니다. 빚, 부채, 불법 사채. 그 와차의 여자 주인공은 아버지가 불법 사채를 써서 그 불법 사채 때문에 그 딸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 모두가 이제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이제 그 암울한 그 빚의 굴레로 인한 그 가정 해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고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화차라고 하는 그 소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그 영화가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근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우리 현실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빚, 부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항상 이제 노출이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불법사채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기업들에게 우리는 되게 많이 이용당하고 있죠. 사냥감이 돼서 이제 시달리고 있죠.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무수히 많은 금융권들이 우리의 목을 쪼고 있는 거죠. 뭐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들은 사람들을 돈을 벌어들이는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뭐 DSR이 시행하고 뭡니까 가계 뭡니까 그 가계부채 뭐 총부채 관리하는 거고 뭐 그런 들 실행하고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몰락할 금융노예로 이렇게 처해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몰락하고 되게 궁지에 내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금융권들이 대출을 해줘서 그런 거죠. 저금리에 야 2%밖에 안 돼. 야 그 전세자금 대출 4억 받으면은 3억 받으면은 이자가 6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돼.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사는 게 더 나아.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폭등하는데 집값이 야 분양만 받으면 3억이고 5억이고 7억이고 오르는데 그냥 빚내서 사. 이자만 내면 되잖아. 야 4억 빌려도 5억 빌려도 이자가 되게 싸. 5억을 빌렸는데 4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뭐 100만 원 전후라고 하니까 되게 싸죠. 자기 집이라고 자가로 거주한다고. 그리고 저금리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일찍 샀더니 시중에 집값이 올랐대요. 가만히 앉아서 4억을 5억을 벌었대요. 우와 대단한데. 근데 재테크 되게 잘하는구나.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남들은 벼락거리 되는데 나는 부자 됐네. 야 집값이 4억 올랐어 5억 올랐어. 우와. 그리고 이자는 되게 싸서 2.5% 이자밖에 안 내면 돼. 이자로 100만 원 얼마 안 돼도 돼. 야 이자는 그냥 100만 원 100몇십만 원 밖에 안 냈는데 지금 오르는 집값이 얼만데 3억 5억 올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살게끔 희망을 갖게끔 이제 계속 부추긴 거죠. 현혹한 거죠. 유혹한 거죠. 그래놓고 다 가둬놓은 거죠. 3억을 빌렸어요. 5억을 빌렸어요. 영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샀답니다. 그게 감당이 될까요 나중에? 대출금리 2%, 2.5%, 3%일 때 샀는데 변동금리래요. 대출 받은 사람들의 82%, 83%가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직격탄을 바로 받는 거죠. 대출 4억 받았는데 이자 3%라 그래가지고 이자를 100만원만 월 100만원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8% 돼요. 48, 32 얼마입니까 그러면? 3200만원 200 몇십만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2배, 2배 반 오르면 감당이 될까요? 5년까지 같이 갚으라고 하는데 더더욱더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몰락하게 두 손 두 발 들게끔 놔둘까요? 금융권들이? 절대로 안 그러죠.
나중에 받을 퇴직금 미리 땡기고 뭐 이것저것 하게끔 다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다 뜯어먹을 때까지 절대로 놔주지 않죠. 악랄한 사채업자 저리 가라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죠. 약탈적인 금융인 거죠.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빚의 노예로 전락시켰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수익이 엄청나다고 잔치 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뭡니까? 한자와 나오키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은행은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간다고. 약탈적인 금융인 거죠.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수히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줬던 미국의 약탈적인 대출 때문이었던 거죠.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죠. 2003년에 카드 대리한테 금융권들이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줬죠. 그래서 400만 명 신용 대출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난리를 겪고도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입니까? 1850조. 부동산 시장이 미쳤죠.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죠. 5억 하던 집을 20억 만들고 2억짜리 집을 10억 만들어 놨잖아요. 4배, 5배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게 계속 저렇게 천정부지로 계속 쭉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거품이 꺼지고, 거품이 꺼지면 집값 폭락. 그러면 은행들은 얼굴 딱 한 명 월수하고 야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은행은 빚쟁이들이, 채무자들이, 대출자들이 돈이 있을 때는 대출 이자하고 원금 챙기고 못 갚으면은 그 담보 물건 경매로 넘기면 되고, 그리고 경매 물건을 넘겨가지고 처분하고 난 다음에 남는 대출은 또 어떻게? 그 대출자한테 끝까지 또 쫓아다니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끝기 판매하고 서민들한테, 약자들한테 대출해주면서 한쪽에서는 야, 이거 내 대출해주니까 적금 넣어둬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한때 대한민국은 저축률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되게 높았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가계부채 천국이죠. 지금 사회구조가 빚쟁이로 전락시키려고 하죠. 눈이 뻘게 있죠. 어떻게든 빚지게 해주려고, 빚내게 하려고. IMF 전에 대한민국이 저축률이 23%가 넘어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답니다. 비록 소득은 적어도 가정 월급에 기대어 살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저축해서 밝은 미래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채무노예들이 한둘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고 벼락까지라고 속이고 20대 30대 MZ세대들한테까지 자산 투자하라고 꼬드긴 탓에 이렇게 된 거죠. 월급은 그냥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꼬드겼죠. 부의 추월, 자선, 경제적인 자유, 바이어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벌어진 모습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금융노예 600만 명 탄생인 거죠. 겉으로 볼 땐 중산층이고 의사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쏙내를 까보면 난리죠. 부자래요. 수십억 부자래요. 근데 까봤더니 빚이 상당수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그냥 중산층이 아니고 그냥 하층민인 거죠, 하층민. 겉으로 볼 땐 중산층, 쏙내를 까보고 들어가면 하층민. 30년, 40년짜리 은행에 담보 잡힌 금융노예.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뭐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복지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쟁이, 죽을 때까지 빚쟁이, 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그 빚을 물려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빚의 노예를 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대한민국 가계의 60% 이상이 빚쟁이래요. 생계형 대출이 부채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한때는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간다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의 2배에 육박하는 1850조죠. 충격인 거죠. 물론 경제가 고성장하면은 부채가 안 늘어나도 그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냐고요. 쉽지 않죠.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출이자 내고 원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이제 내몰리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부채공화국이고 이런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상황들을 앞으로 더 겪을 험악한 모습들을 제가 이제 영화 화차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화차의 그 원작 소설의 작가였던 미야베 미유키의 책들을 이제 찾아서 보게 됐던 거죠. 빛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어떨지가 이제 되게 겁나는 거죠. 참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우습게도 저는 그런 그 가계부채의 굴레에 들어가기 전에 큰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그렇게 되고 나니 되려 참 아이러니하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남들보다 더 빨리 매를 맞은 거죠. 세게. 그래서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이라도 옆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키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갈 것 같죠. 정신 못 차릴 것처럼 탐욕이 막 안에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저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까지 한심하고 답답하죠.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억누르고 짓누르고 정신 차리면서 세상이 무서운지 알아가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더 크게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몰락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약탈적인 대출로 600만 명의 금융노예가 탄생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빚에 대해서 더욱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이 부족하고 어설픈 얘기이지만 빚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다. 빚의 굴레에 갇히는 건 끔찍한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래저래 횡설수설 말씀드렸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